뭐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반영이 되죠. 매출이 좋아지기 전에 투자를 하죠. 이 전에 보면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그냥 시그널이라고 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투자의 리더는 뭐냐?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넘버 3 안에 드는 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근데 저만 재밌게 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을 창업하신 김봉진 의장님이나 또 준호헤어, 그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 대형 이제 미용 살롱이죠. 거기 이제 필독서로 선정이 되기까지 한 진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어렵게 제가 러브레터를 보내듯이 섭외 메일을 보내서 저자를 직접 모시고 리더십에 대해서,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하면은 또 AI 시대에 잘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오탁민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탁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독자 이벤트 있습니다. 명료함의 저자이신 이 오탁민 작가님께서 저희 영상 보시고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10분 추첨해서 이제 직접 책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폼을 통해서 이 책 받아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근데 부제가 이제 1%의 리더들만의 사람을 이끄는 기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 이거 볼 때,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읽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빨려 들어가서 읽게 됐는데, 꼭 리더만을 위한 책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책을 내고서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는 사람을 이끄는 기술 혹은 같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 그래서 리더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근데 한편으로 제가 독자분들을 만나거나 DM이 오거나 책을 잘 읽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리더가 아니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자기가 일을 할 때 좀 그레이 했었던 것들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딱 그 부분이에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불명확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책에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 뭐 상사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 주고 싶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또 확실히 쓰는 사람과, 책이라는 거는 읽는 분들한테서 완성되는 것이로구나. 그걸 많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도로 썼지만 읽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본 문장 중에 좋은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용한 엔지니어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조용한 엔지니어? 네. 그 책의 서두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들이 좋은 리더십 혹은 좋은 리더가 되겠어, 혹은 좋은 팀장이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런 카리스마가 없어,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나는 리더가 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사실 그런 성격이고요. 근데 제가 경영자로서 조금 일을 해보고, 또 회사 안에서도 좋은 분들을 만나보고, 지금은 여러 회사의 리더분들을 만나 뵙는 입장이 되어 보니, 실제로 일을 잘하는 분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의 어떤 상의 괴리가 꽤 있습니다. 어떤 괴리요? 회사가 잘 운영되고 좋은 리더가 되려면 이 사람들이 카리스마만 가지고 어떤 말을 잘하고 이런 것들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물론 중요한 자질이지만, 실제로 회사를 잘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혹은 리딩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지 이 조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잘 돌아가게 만들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것들을 프로세스화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조직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카리스마! 80년대는 먹혔겠죠. 근데 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캐릭터고, 이런 캐릭터인 사람들이 성과를 내려면은 우리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회사의 가치는 이렇게 세워야 되고, 내가 미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더라. 그리고 성과 평가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그 정책들과 프로세스들을
설계하고 고민하는 일을 훨씬 많이 하세요. 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리더들은 대부분 엔지니어에 가깝다. 왜냐면 제가 설계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네. 수 있겠지만 저의 그 백그라운드가 프로덕트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주로 엔지니어 분들이랑 일을 많이 합니다. 아, 근데 엔지니어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캐릭터가 뭐냐면 조용히 코딩하는 거 좋아하고 말 잘 못하고 네. 그리고 앉아가지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약간 스테레오 타입이거든요. 엔지니어 분들의. 근데 그런 성향의 분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잘 되는 리더분들, 잘 하시는 리더분들을 보면. 그래서 엔지니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아, 네. 정확히 프로덕트 매니저가 하는 일이 좀 어떤 일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한국에서는 프로덕트 오너, PO라는 직무로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근데 PO는 뭐냐면 각 프로덕트의 오너예요. 그리고 약간 번역을 하면 미니 CEO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미니 CEO. 회사에 CEO가 있는데 회사를 각 단위별로 나누면 뭐 예전에는 뭐 부문장 뭐 이렇게 됐었죠. 근데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 하나의 제품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나가니까 네. 유튜브라고 쳐보죠. 유튜브라고 치면 이게 모 회사는 구글이잖아요. 네. 구글이 있고 유튜브에 CEO가 있을 겁니다. 근데 유튜브라는 제품은 너무나 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명의 CEO 분이 전략적인 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유튜브 앱과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의 특정한 하나의 도메인, 예를 들면은 뭐 와이스트리트. 와이스트리트 혹은 라이브라는 제품이 있을 수 네. 있겠죠. 라이브만 담당하는 PM들이 있으세요. 아, 그럼 그분들은 이 부문에 대한 어떤 커다란 권한을 가지고 미니 CEO처럼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앱을 기획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앱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냥 와이스트리트 유튜브에 라이브 기능이라고 쳐볼게요. 라이브 기능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이걸 하려면 우리들이 만들어야 되는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네. 프로덕트 오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앱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구글, 뭐 유튜브도 있고, 한국에는 뭐 쿠팡 같은 앱도 있고, 뭐 카카오톡도 있겠죠. 거기는 대부분 프로덕트 오너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의 제품들을 네. 총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하는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니 CEO, 그러니까 네. 그 부분만큼은 내가 완전 A부터 Z까지 다 연결하고 관리하고 또 이 직접 기술 개발하는 분들이랑도 컨택하고 맞아요. 기획하는 분들이랑도 연결해서 정말 이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네네. 그 PD의 역할? 맞아요.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여러 일을 하니까 네. 거기에서 하나하나의 그 단계마다 명료함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 혹은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디파인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앱을 좋게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좋다는 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네, 애매하죠. 애매하잖아요. 네. 누구나 좋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야, 이게 좋다는 게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유튜브가 좋다는 거는 사람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네. 한 번에 들어와서 시청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제품은 좋은 제품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 길어지게끔 만들어. 이런 일을 하는 게 네.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들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명료하게 정의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 어떤 관념을 네, 완전히 내가 와닿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 맞습니다. 그건가요? 네. 와닿게 만들고 측정할 수 있게. 예컨대 아. 와이스트릿을 보면 와이스트릿에서도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들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비전 같은 게 네.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야 근데 우리의 좋은 컨텐츠라는 게 뭘까? 야, 좋은 컨텐츠는 보통은 조회수만 보겠죠. 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근데 한번 봤던 사람이 한번 보고 나서 끝까지 보는 거고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보고 나서 우리 와이스트릿을 구독하는 사람이고, 이런 몇 개의 크라이테리아들을 만족시키는 컨텐츠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컨텐츠야. 이런 컨텐츠를 만들자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딱 네. 처음 만들어서 네. 직원 한 뭐 3, 4명 정도 있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정의를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컨대 보면 우리가 가게를 하나 차린다고 쳐보자고요, 기자님. 가게를 하나 차리면 오케이, 우리는 그 반찬 가게로 해주세요. 반찬 가게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찬 가게를 차린다고 치면은 우리는 이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싶어. 우리는 좋은 반찬 가게가 될 거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반찬 가게들이 우리는 이 동네 최고의 반찬 가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반찬 가게가 무슨 의미야? 그렇죠. 그쵸? 예. 네. 그걸, 무슨 뜻이야? 네, 무슨 뜻이야? 우리가, 뭐가 최고인데? 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최고의 반찬 가게가 되는 네. 거야? 그런 질문이 맞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반찬 가게 사장님이 우리 직원한테 우리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뭐가 좋은 서비스지? 근데 이게 사실은 알아서 알잘딱갈센이죠. 네, 알아서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의 문화지만 맞아요. 한국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달라요. 좋은 회사, 좋은 팀, 일을 잘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게 리더 혹은 창업자, 이렇게 뭐 2명 있는 회사더라도, 하다못해 가정이더라도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알잘딱갈센이 네.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제 저의 세대와 제 네. 윗세대 정도는 네. 저는 이제 제 윗세대, 그러니까 지금 뭐 부장님들, 뭐 CEO분들 이런 분들의 그 심정이나 이런 거랑 저 때까지는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 밑에 이제 젠지라고 하는 네네네. 세대들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네네. 실질적으로도 좀 그렇게 보시는 편이세요? 그럼요. 네. 네. 아, 그래요? 저는 제가 놀란 거 하나를 네.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외에서 여러 나라에 있는 친구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뭐 브라질에 있던 친구도 만나고, 뭐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도 만나고, 뭐 불가리아에 있는 친구도 만나고 해서 그냥 같이 일을 하면서 네. 이제 알게 된 친구들. 알게 된 네. 친구들 만나서 일을 하면서 그냥 휴가를 보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불과 일주일밖에 안 갔다 네. 왔지만 모두가 호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예. 제가 유튜브 어딜 봐도 네. 호프고 네. TV를 봐도 영화 호프고. 호프 말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미디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 아까 말씀한 뭐 네. Z세대 좀 어린 세대 분들을 보면 우리 세대와 그 세대에 있는 분들의 차이가 뭐냐고 쳐보면 그 미디어가 굉장히 파편화됐다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네. TV 하나 봤죠. 그렇죠. 모든 온 사람들이. 가족이.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각자 팔로우하는 채널 다르고 뭐 보는 소셜 미디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가치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 네. 혹은 뭐 브라질에 있는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들만큼이나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것처럼 나랑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겠지. 성실하게 일하는 거, 일 잘하는 거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어린 세대 세대들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갭이 많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TV 한 대 놓고 우리 다 똑같은 정서의 감정을 네. 공유를 했다면 네네. 지금은 그게 같은 세대 안에서도 다 파편화가 돼 있고 하다가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점점 더 그 갭이 벌어져서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라고 그럼요.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면 열심히 해라고 하면 열심히 해 기준이 다른 거죠. 그쵸. 성실하게 해. 네. 뭐 이러면 성실함의 기준이 다른 거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공무원 이제 조직을 좀 네. 오래 취재를 했는데 이제 어떤 과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관님이 그 네네. 조직에서는 최고 이거잖아요. 근데 장관님이 갑자기 일정이 생겨가지고 이
국 직원들이랑 장관이 갑자기 밥을 사겠대요. 네네. 그런데 그날. 근데 이제 그 제일 말단 직원분이 저는 오늘 못 간다. 네네. 근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강아지 뭐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못 간다고 했다는 네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과장님 그 정도까지는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너무 왜 이게 왜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보죠.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일이라는 거는 VIP 정도 네. 되는 분들이 오면 업무 시간이 지나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의 어떤 일을 잘 되게 만드는 데 중요하니 그것도 우리의 일의 연속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네. 어린 분들,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조직은 6시 땡 하면 나의 일은 끝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리더라면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가 좋고 나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저녁 6시가 지나서 퇴근하는 게 당연히 맞죠. 네. 예. 그렇다고 막 무조건 야근하고 회식 참석하고 뭐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문화가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기 있는 막내도 장관님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있으면서 뭔가 대화를 하고 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의 연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네. 설명하는 순간 네. 꼰대가 돼서 설명하기가 싫대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저는 좀 꼰대가 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꼰대라는 것이 그냥 저는 여러 조직들을 많이 만나 뵙고 그 회사의 어떤 좀 어린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꼰대라는 것이 설명을 안 해줘서 꼰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경우에서 네, 야, 네. 장관님 오는데 와야지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뒤 다 잘라먹고. 예, 그러면 나는 6시까지 일하고 내 저녁이 있는데 왜 가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설명을 잘 해주는 리더분들은 우리 조직 안에서 장관님이 온다는 건 이런 의미고 2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다. 그렇죠. 그리고 너가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저걸 같이 있는 자리를 보는 게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너가 그 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영한 직원분들도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꼰대라고 너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꼰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필요한 거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그냥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렇죠. 예, 그것은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MZ세대, Z세대 혹은 더 어린 그 친구들이 꼰대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직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들이 생긴 규약이라는 건 있는 겁니다. 네. 뭐 9시에 출근해서 그렇죠. 6시까지. 취업 규칙 그쵸? 같은 거. 혹은 네. 아니면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이런 규칙들 혹은 뭐 우리는 뭐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이런 온라인되어 있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꼰대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친구들이 이런 분들이 꼰대라고 생각하고 싫어하고 좀 좋은 리더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우리 조직에서는 명확하게 세워진 규칙이 있고 하나의 방향이 있는데 자기 맘대로 하는 리더를 싫어하는 겁니다. 규칙이 있는데 그건 그렇죠.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회사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물론 네. 제 세대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걸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회사를 들어온 거죠. 상사를 만나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와 우리 조직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어. 그러면 그것을 지키자는 거는 그냥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 난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 리더나 뭐 상사나 보스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나 전혀 다른 요구를 하면 그런 상황들을 주로 조금 더 꼰대스럽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키님이 네. 지금까지 보셨던 이제 네. 기업이나 CEO 분들이나 이제 그런 조직 중에서 아 진짜 처음이랑 달리 이렇게 조직 문화가 발전을 했다. 아니면 네네. 아 정말 이상적인 이 명료함의 기준을 가지고 되게 훌륭한 조직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회사들 이런 곳들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토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를 보면 네. 거기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어린 분들도 있고 뭐 위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전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조직에 대해서 좀 하드워킹 하는 문화가 유명해요. 그렇죠. 열심히 아시나요? 빡세게 일하는 문화죠.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저는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 밖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면 토스 안에 어떤 잡 오퍼를 받거나 네. 입사 지원을 하기 전에 네. 이 회사에서 업무를 지원할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을 할 때 생기는 많은 고민의 기준이 내가 그 업무량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 네.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열심히 일한다던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전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직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조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토스 일 많이 시킨다더라 네, 이거를.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 물론 야근도 좀 하고 그런 것 같지만 막 어거지로 일을 하냐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대부분 일하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 안에서 내가 책임지고 명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조직에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그 조직에 가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둘 다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이 조직의 문화가 또 그렇다 보니 더 그런 사람으로 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토스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 나는 6시 지나면 칼퇴근 이런 네. 사고방식이 조금 더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저보다 훨씬 어린 분들도 밤에도 일하고 엄청 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보상도 또 확실하게 해주겠죠.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조직은 그 보상이라는 건 외적인 보상과 내적인 보상이 있죠. 네. 근데 외적인 보상도 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회사가 잘 성장하니까. 네. 그리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내적인 이거 진짜 요즘에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 네.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사회적인 임팩트를 내고 그것 자체도 좋은 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정 자체가 보상이죠. 내적인 보상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성취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내가 만든 서비스를 내가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그 서비스가 어떤 업계에서 꽤 많은 혁신들을 하고 그걸 쓰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 돼. 이거는 자기 일을 하고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잖아요. 막 회사가 성장하는 거를 다 네. 같이 느끼고 막 신나는 그 기분은 약간 중독성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네. 알고 계실 네, 겁니다. 네. 와이스트릿이 그렇게 성장하는 이제 채널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나는 6시 넘으면은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출퇴근 시간만 딱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특징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명료함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조직에 들어올 때 우리 조직은 열심히 일하고 사실은 야근도 할 수 있는 회사고 야근하는 거 조금 중요해. 네. 대신에 보상은 확실히 주고 임팩트 많이 낼 수 있는 환경들을 너한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그것을 안에 들어갔을 때랑 밖에서 본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문제인 겁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굉장히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좋고요. 우리는 복지 좋고요. 그리고 많은 권한들을 주고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은 우리는 이래. 그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걸 네. 지향하는 회사야. 그거를 계속 리더가 이거 밖으로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또 다른 명료함이겠네요. 그럼요.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이나 어떤 리더분들은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회식도 참여하고 그냥 밤낮 없이 일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밖에다가 조직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가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예컨대 그냥 굉장히 자율적이라거나 아니면 우리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좋다거나 혹은 하루 종일 우리는 돈 버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뭐 세상을 혁신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것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왔더니 전혀 그런 조직이 아니니 그렇죠. 분노를 하거나 어떤 여기서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게 조직 운영의 핵심적인 그 펑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아요. 여기 책에 보면 네. 이제 조직 관점에서 이제 추상적인 언어, 아니면 이제 사원 같은 거 만들 때 그냥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이런 사원을 만들면 안 된다. 네네.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돈 버는 게 지상 최대의 목적이야. 그리고 그냥 사원이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거가 최대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지으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것은 저는 우리 한 10년, 20년의 경영학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보자고요.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보고 자랐고 일론 머스크를 보고 자랐고 뭐 그전에는 뭐 정주영 회장님을 보고 자랐죠.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더 다른 동기들도 있겠죠. 근데 구글, 뭐 애플, 뭐 메타 아니면 밖에서 본 멋진 말들을 가지고 와서 조직들의 비전으로 세팅하는 것에 트레이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게 10년, 20년간 경영학이 우리 시대에 남긴 어떤 부작용이에요. 네. 왜냐면 그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은 2000년대는 경영학의 시대였었거든요.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만 그 문과에서 공부 잘하던 사람들이 경영학과에 다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경영학이 만들어낸 좋은 것들도 많지만 그 중에 비전, 미션을 만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로 되게 만들고 이런 중요한 이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론을 우리들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솔직함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솔직함이 사라지고 멋진 말을 세우는 어떤 패턴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멋진 말을 하고 그걸 지키면 좋아요. 근데 그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처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해석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죠. 해석에 대한 비용. 그게 생각나요. 한참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 또 잘 팔렸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휴가도 개수도 없고 다 알아서 하고 노 룰스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스타트업에 대입하는 이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도대체 내 휴가가 몇 개야?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가도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휴가를 아무 때나 쓸 수 있었나요? 전혀 아예 휴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 넷플릭스 이런 빅테크들의 어떤 그 환경이 낳은 폐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넬슨 만델라나 이런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보면 어쩌겠어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책에 써놨지만 조직 팔로워들이라고 쳐보죠.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뭐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돈 거리고 회사 매출 좋은 일이죠. 회사를 키우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해. 근데 나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대표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돈 하면서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겉으로는 나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자아감이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네. 저는 또 팀장이잖아요. 네, 네, 근데 팀장은 이제 리더도 보고 이제 밑에 이제 후배들도 보는데 이제 리더가 예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말이 바뀐다거나 이제 뭔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를 때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위에다가요? 위에다가 네네. 하고 싶은데 또 기분 상해하실까봐 네네. 이제 이게 비단 뭐 우리 회사의 일뿐만이 아니고 그냥 여러 조직의 이제 네네. 증권 관리자들이 하는 그런 네네. 거예요. 하소연인데 괜히 기분 나쁠까봐 그리고 또 기자들은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기사의 주제와 이 부장이 생각했던 그 주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 의견을 주장을 할 때 이렇게 싸우면은 네. 결국에는 이 중간 관리자가 항상 피해를 더 많이 네네. 입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더 그냥 좀 조용히 있는 그런 쪽을 택하는데 이 중간 관리자에게 리더를 다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나요? 네. 어려운 지점이죠. 예. 중간 관리자가 제일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위 눈치도 네. 보고 아래 눈치도 보고 그래야 네. 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건 맞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서운할까봐 혹은 뭐 싸우는 것 같을까봐 이야기를 못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룰을 하나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고 착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좋은 고민이죠. 네. 네. 오히려 너무 다이렉트하게 네. 이야기를 해서 그냥 너무 공격적인 네. 문화보다 훨씬 좋은 건데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룰을 하나 세팅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거고 네. 많이 하는 거는 이런 정도 레벨에서 많이 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직들의 케이스에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룰 중에 이런 룰들이 있습니다.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되 이 사람들이 좋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지 않게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무조건 많이 한다. 네. 이런 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과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네. 그래야지 이런 거 얘기할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것들을 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그런 눈치 보실 때 야, 우리는 오버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하나의 그 장치가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네, 이건 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법이니까 네, 네. 그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항상 이거는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룰을 하나 만드셔라. 그래서 착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조직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고려 많이 안 하고 대신 예의 있게 굉장히 오버 커뮤니케이션해서 이야기를 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이야기한다. 이런 원칙들을 좀 세워놓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런 규칙들을 정말 많은 조직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네. 이런 배려심이 많고 착한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조직이 네네. 조직 문화 세팅하는 게 더 어렵다고 느끼신 적도 있어요? 그럼요. 훨씬 그래요? 어렵죠. 네. 훨씬 어려워요. 네. 오히려 좀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는 조직이 훨씬 더 뭔가 깔끔하고 명료할 때가 많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면 이건 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어느 조직에 가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조직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 회사가 잘 되길 원해요. 뭐 대표든 아니면은 중간 관리자든. 근데 이분들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네.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 리더라면 마땅히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근데 다른 사람들 배려해서 이야기를 많이 못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공무원 조직분 보면은 조금 스트릭트한, 다이렉트한 네. 리더라면 야, 이거 저녁 시간이지만 이거 와, 정관님 오는 중요한 행사야. 너가 오는 게 우리 조직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거야. 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조직에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쵸?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그쵸? 좋은 네. 일이겠죠? 네. 근데 이거를 그 친구를 눈치를 봐서 얘기를 안 하면 우리 조직은
성과를 예를 들면 뭐 장관님이랑 이야기 한번 할 기회들을 좀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이렉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네.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조직 문화를 세팅하기가 쉽습니다. 솔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그걸 솔직하게. 솔직한 게 제일 중요한 건가요, 그러면? 꼭 그렇진 않아요? 저는 솔직한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하고 나는 사실 이걸 원해. 우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이것이 별로라고 생각해. 이건 좋다고 생각해. 근데 이 말을 좋은 방식으로 네.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중요하면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칼리브레이션 하자 서로.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게 우선 더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네. 리더가 됐을 때 네. 뭐 본인이 키운 회사뿐만이 아니고 어떤 조직의 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조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조직원들한테 사실 내가 이걸 잘 몰라 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뭔가의 도움을 이제 참모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몰라도 모르는 척을 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리더라면. 네네. 그 둘 중에는 어떤 편이 더 맞다고 보세요? 그것도 저는 네.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 조직에 갔는데 그 조직의 팔로워들이 내가 굉장히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어떤 무게감을 만들어 줘야지 이 사람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어렵다. 그죠? 어렵죠. 네. 근데 결국에는 네. 이제 그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네. 뻗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들은 사실 이 구성원들의 캐릭터들, 어떤 조직의 문화들을 잘 살펴보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톤 앤 매너와 어떤 이런 것들 조정하는 사람들이지 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걸 무조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리더 네. 입장은 한 명 한 명 조직원의 특징이 다 다를 테니까 네, 그 한 명 한 명을 잘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과의 최대한 많은 뭔가의 라포가 형성을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다고 봐요. 네, 저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리더도 있고 팔로워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리더는 어떻게 해야 이 팔로워들을 데리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캐치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사람이어야겠죠. 근데요, 저는 네. 그럴 때 있거든요. 네. 내 네. 마음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일이면 어떻게든 열과 성을 다해서 뭐 기간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데드라인까지 끝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후배들이 왜 내 마음 같지가 않지라고 느끼는 게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 마음이 맞는 건가? 네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명확한 이게 맞아라는 신념이 없기 때문에 더 설명을 못 하겠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구성원들이 그 보스의 내 맘같이 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 내 맘 같아야 되죠? 이 사람은 사실은 직접 월급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들어온 거잖아요. 회사의 룰을 지키는 건 필요하죠. 그치. 근데 내 맘 같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난 서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네. 너무 좀 드라이하다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기자님들은 사실 서로 좀 으쌰으쌰하고 형동생하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테크니컬리 이야기를 하면 내 부하 직원이 내 맘 같아야 될 필요가 없죠. 얘는 회사에 들어온 거죠. 회사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 맘같이 일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회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말한 방식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는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 들어왔고 이 회사에서 월급 주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럼 내 맘 같은 것을 회사의 롤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드라인 지켰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회사에서 야 우리는 데드라인 지키는 거야 라고 룰로 세팅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들은 뭐냐면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직의 룰로 세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룰로 세팅해서 룰을 지키게 만들어야죠. 그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게 됐고 혼자서 에이전트들 막 굴리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고 조직의 문화나 뭐 좀 이런 형태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네네. 이럴 때도 뭔가 리더십이나 팔로워십에 좀 변화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또 좀 추가로 우리가 더 가져야 되는 자질이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네. 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들이요? AI 시대라고 보면 저는 조직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슬림화되는 것은 명확한 트렌드죠. 그러면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중요한 자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를 잘 쓰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너무 기본이어서 우리가 예전에 엑셀 못 엑셀. 쓰고 이거 못하는 사람이랑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AI를 잘 쓰고 잘 쓸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갖추는 건 그냥 기본 소양인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러면 리더로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우리 회사에서 AI를 잘 쓴다는 게 어떤 건지 정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꽤 AI를 잘 쓰는 회사들을 보면 그것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회사는 왜냐면 우리가 보면 누구는 저는 챗GPT로 궁금한 거 물어봐요 정도만 가지고도 AI를 잘 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이거 편집 다 통으로 AI한테 네. 맡기는데요. 그게 AI를 잘 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AI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조직들은 우리 조직에서 AI를 잘 쓴다는 거는 이 정도 레벨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마치 모의고사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분들이 그것을 정해 놓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여전히 실무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실무 역량? 네, 네. 실무 역량을 할 줄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맡기는 거랑 네.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네. 같아요. 예컨대 제가 지난주 정도에 제가 같이 일을 하는 클라이언트 회사의 데이터들을 쭉 봐서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리고 뭐 클로드를 돌려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클로드는 기가 막히게 가지고 와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만의 컨텍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열 몇 번이 수정이 됐거든요. 왜냐면 야 너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클로드한테 야 이런 관점도 있잖아. 왜 이런 거 봐야지. 그러면 클로드도 그렇네요 하고 또 수정하죠. 네. 그리고 나서는 야 우리는 사실은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고려를 하면은 너가 얘기하는 리포트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역량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희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 데이터 가공을 하는 게 거의 저의 일이었었고 데이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냥 수기로 했었던 그런 세월이 있었단 말이에요. 재무제표도 직접 만들고 그런 세월에 했었던 어떤 경험들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좋은 질문을 할수록 좋은 아웃풋이 빨리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실무들을 뎁스 있게 할 수 있는 역량들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마치 우리가 책을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오디오 책을 본다고 쳤을 때 그냥 이렇게 쇼츠 같은 걸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안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맞아요. 아는 게 아니죠. 맞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책도 다 읽어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밑줄 치면서 읽으면 다르고 그쵸. 필사하면서 다르죠. 근데 그만큼 AI라는 것도 저희가 잘 활용을 하려면 내가 특정한 인풋을 나의 손으로 넣어봤었던 경험들이 필요하다. 결국 내 손을 거쳐갔던 그 경험들이 AI를 더 잘 쓰게 만들 수 있는 그쵸, 역량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AI 툴을 잘 다뤄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실무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조직 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철학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사람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왜냐면 아까 너무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직이 슬림화되지고 한 명이나 두 명이 일하는 조직들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AI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던 일들 중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던 일들도 꽤 많아요.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왜 우리들이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인간들이랑 일하고 싶어서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다 모여서 네. 사는 게 인간이니까. 그쵸. 근데 예를 들어 보죠. 지금 와이스트리트 대표님도 계시고 뭐 잘 되어 있는 채널들 하시는 분들 보면 반으로 줄여도 상관없는 것도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혼자 하셔도 때도 네. 상관없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조직을 꾸리고 일을 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그냥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랑 어떤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재미, 그것들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여행 간다고 쳐보죠. 여행 가면 혼자 가도 재밌죠. 두 명이 가면은 뭐가 좋아요? 더 재밌어요. 그쵸. 같이 보고 네. 좋아하는 거를 이제 나누고 네. 아, 저거 진짜 죽인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이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람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그 뭐 좋은 사람, 완전 뭐 예스맨이 되라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고 싶은 인간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기계적이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계적인 사람들,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예. 예를 들어 보죠. 저희가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두 명의 의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한 사람은 뚝 보고선, 저 약간 뭐 아파서 왔습니다. 뭐 뚝 보고 그치. 감기약 처방해줘요. 별 아, 말도 없이. 네. 응. 또 어느 날 봤더니 보고 뭐 진찰도 해주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똑같은 감기약을 처방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둘 중에 어떤 병원에 가시겠어요? 두 번째. 그렇겠죠. 네. 예. 근데 결과는 똑같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히 제가 종사하고 있는 테크 업계에 그런 문화가 좀 있지만 뭐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추앙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AI가 많이 발달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일들을 AI로 대체하고 나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시간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영향들이 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래서- 사람들은 기계적이지 않은 사람들. 네, 그래서 제가 뭐 UX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릴 때 네. 그런 요즘에 UX 디자이너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 디자인 요즘에 딸깍이면 나와서 내가 이거를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은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고민을 같이 많이 해라. 그치. 요새는 진짜 딸깍이면 예전에 했던 그 디자인이 다 나오니까. 고민을 같이 해야죠. 네. 예. 고민을 같이 하고 실제로 저희 뭐 테크 쪽에서는 이렇게 뭐 기획서가 들어온 걸 그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 기획서 만든 사람 만나서 이게 뭐가 필요한 건지 실제로 얘기도 들어보고 그걸 이해하는 인간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지. 안 그러면은 아웃풋만을 가지고 가면은 그냥 뭐 클로드나 뭐 피그마가 더 잘 만들겠죠. 그래서 이 과정 안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그냥 저의 지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되려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실력은 기본. 네, 실력이 기본이고 일을 잘한다는 안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저는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정말 점점 더 기계화되는 기계의 시대에 기계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가 그렇다고 되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다 할 수 있으면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먼저 대체되겠죠. 그렇죠. 네. 제일 먼저 대체되는 사람은 정말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겠네요. 네. 그렇구나. 그 좀 젊은 직원분들 입장에서 또 조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직할 때 이제 조직 문화 측면에서 아까도 이제 겉에서 볼 때와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동일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걸 파악하기 참 쉽지도 않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조건을 보고 이직을 해야지 실패 확률을 낮추는지 이게 뭐 돈이 제일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명확한 기준이 본인조차도 없이 그냥 누가 친한 사람이 야 우리 회사 와 해갖고 이제 이직했다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직을 할 때 좀 따져봐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꼽아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돈 중요하죠. 돈 너무 중요하고요. 네, 네. 돈 많이 주고 네. 보상 많이 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돈 벌려고 회사 다니는 네. 거니까. 근데 그 외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퍼포먼스를 내고 어떤 사람들이랑 일을 더 잘하고 아니면 어떤 속도감 안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야 그것들을 잘 맞는 조직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한 노력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을 알기 위한 노력. 그쵸. 근데 완전 초기 신입사원 때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내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서 지금 생각난 건데 딱 하나 팁을 본다고 말씀드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내부 직원들. 네. 예, 예. 맞아요. 하다못해 면접 네.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날 일이 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느껴진 어떤 분위기,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내가 저 사람들 속에 속해지고 싶나? 라는 질문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직장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냥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뭐 드라이하고 뭐 싸가지 없고 우리나라 말로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이 사람들이 뭐 프로페셔널 하지만 사람들 되게 좋고 같이 좀 친구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혹은 배울 게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랑 내가 어떤 편안함이 느껴지고 같이 있어지고 싶어지느냐. 그게 뭐 업무적 편안함은 네, 아니겠죠. 업무적 편안함은 아니고 일을 챌린징하게 하되 인간으로서 내가 좀 같이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느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이직을 할 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 커리어의 초반에서는 내가 얻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줄 수 있는 조직이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 스테이지에 맞는 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 조직 회사에 다닐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알던 어떤 회사의 저도 그때 예전에 네. 대표였었지만 대표님이 들어왔어요. 무슨 저 이해 못했어요. 네. 그 다른 스타트업을 하던 네. 대표님이 회사를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대기업에? 예, 예. 들어와서 일 열심히 하고 한 네. 6개월 하고선 나가더라고요. 네. 도저히 안 되겠대요, 여기서는. 근데 안 맞았던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왜 온 거냐면 여기서 승진하려고 온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뭐 배우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창업하셔서 또 그 사업 잘합니다.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딱 그 포인트를 보고 그 시기에 그 회사를 들어가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얻어야 되는 게 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완전히 커리어가 없어서 그냥 커리어를 쌓아서 괜찮은 어떤 뭐 네임밸류가 필요해. 네임밸류 좋은 데 가야죠. 그렇죠. 근데 갔는데 여기서는 좀 잘 안 맞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좀 평안하면서도 그 스테이지에 맞는 뭔가를 얻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있는 조직으로 가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삶에 지금 네.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회사도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지 네. 그게 거기에 핏한지를 보고 이제 들어가는. 그쵸. 그렇죠. 네. 내가 만약에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경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 진짜 잘하는 회사 가고 싶어. 와이스트리트 와야죠. 그거 왔잖아요. 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나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돈 조금 낮은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다음 뭐 비슷비슷하고. 네. 그래서 이 한 오각형 그래프가 있으면 나한테 중요한 거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책에도 보면은 네. 이제 명료한 조직이기 전에 네. 명료한 개인이어야 된다라는 이제 마지막 파트에 그런 문장이 네네.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명료한 개인이 되기 위한 이제 5가지 뭐 이런 지침 네네. 단계 같은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뿌듯한 순간을 기록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네네.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파트는 보면은 내가 나 자신의 리더가 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나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를 바라본 또 다른 나? 그렇잖아요. 네, 네. 사람이 사실 뭐 몸뚱아리 하나지만 사실 여러 가지 페르소나와 사실 의식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나의 리더가 되는 일이죠. 네. 내가 되고 싶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쵸? 근데 내가 되고 싶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면 내가 되고 싶은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네. 그쵸? 근데 그럼 그게 뭐랄까 생각을 해보면, 뿌듯한 순간들의 그 감정이 그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네. 뿌듯하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를 바라보는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명확하게 이익이 아니지만, 그냥 내가 보기에 뿌듯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진짜 거울을 보면서, 이거 너 참 잘했다. 응? 너 그거 해가지고 돈도 많이 까먹고 뭐 했지만, 그건 내가 보기에 잘한 거야. 혹은, 나쁜 결과가 나왔었더라도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는 넌 참 잘했어.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명확하게 정해 놓으면 저는 그게 결국에는 내가 되고 싶은 넥스트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치.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뿌듯한 순간들을 글로 기록해봐라.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냥 더 나은 나 자신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뿌듯한 순간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약간의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봐도 되나요?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도 있는 것이고. 나를 좀 감싸 안아줘야지. 그쵸, 예, 그쵸, 예. 내가 좀 그렇지 않고 나에 대한 자기애가 어느 정도 있는데, 뿌듯한 순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 되게 잘 나가고, 좋고, 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내가 되돌아보니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느낌들은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순간들을 어떻게 더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투자에서도 이제 좋은 리더를 네네. 찾는 것도 이제 투자자들의 또 하나의 과제인데 이 작가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기준으로 투자의 리더를 좀 찾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투자하는 걸 조금 좋아해서 보는데요. 투자하는 좋은 기준 혹은 투자의 리더를 찾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밖에서 찾는 방식이랑 안에서 찾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찾는 방식은 자기가 따라갈 만한 멘탈 모델을 찾는 일인 것 같아요. 멘탈 모델. 예, 예컨대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누구는 워렌 버핏처럼 하고 누구는 저기 차트 플레이 하시는 분 계시고 누구냐 뭐 유명한 투자 그룹들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티셔츠 입고 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 분들 되게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자신의 어떤 그 심성이나 멘탈과 닮아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기본적인 어떤 기질과 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뭐 좀 느긋한 사람인데 데일리로 뭐 그 차트 플레이를 해야 되면 실행하기 어렵더라고요. 잘 못하더라고요. 반대로 성격이 급하고 막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 사람한테
느긋하게 뭘 사놓고 기다려라고 하면 또 성과를 못 내고.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맞는 모델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작가님은 누구예요? 전 살림은 거 찰리먼 거 살림은 거 좋아합니다. 네, 네. 네, 살림은 아. 거 좋아하고 그래서 성격이 좀 느긋한 편이에요. 맞아요. 느긋한 편이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고 싸게 사서 오래 가지고 있는. 오래 가지고 있다는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네. 그냥 이렇게 뭐 가격이 떨어져도 별로 영향 안 받아요. 아, 떨어지나 보다. 저도 비슷해요. 네, 언제 오르겠지. 뭐 이런 네.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여러 모델들도 트라이 하다가 어떤 버핏이나 어떤 찰리 먼거 계열의 어떤 가치 투자 그런 게 좀 나랑 잘 맞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쭉 깊게 파는 하나의 성향이 있고요. 네. 그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서 찾는 방법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성과가 났던 방식들을 분석하는 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됐더라. 이거를 네네. 이제 다른 사안에도 같이 적용을 해보는. 네. 네. 그래서 그냥 저의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지만 어떤 회사들에 좋은 인재들이 가는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인재들이 많이 가는 데들은 한 1, 2년 안에 좋은 성장들을 하더라고요. 네. 예컨대 제가 뭐 작년에 제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 제가 알고 있던 꽤 똑똑한 사람들이 어느 회사로 다 가는 거예요. 저기 엔트로피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가길래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기회들이 많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 회사가 잘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왜냐면 저는 좋은 인재들이 모이는 것만큼 그 회사 성과에 중요한 성과 지표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약간 알려드리면 지표들의 위계를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모든 지표들은 전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매출이 좋아지면 뭐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반영이 되죠. 매출이 좋아지기 전에 투자를 하죠. 그 이전에 보면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감지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시작 출발점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몇 가지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좋은 사람들이 특정한 조직으로 가느냐 그 흐름도 많이 보고 또 이 회사가 새로운 것들을 열심히 하느냐. 왜냐하면 회사를 이제 계시니까 알겠지만 조직이 관성적으로 일을 하는 일이 너무 많고 회사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대기업이 그걸 해낸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요. 그래서 만약에 큰 조직인데 와 여기는 뭐 스타트업처럼 뭐 이런 걸 하네라는 조직들이 있으면 그거는 좋은 조직 문화의 어떤 그 시그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저는 많이 보고 앞단에서 고려하고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이거는 뭐 방송에 안 나가도 괜찮지만 약간 뭐 와인 2잔 정도 하고 투자 결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 약간 좀 릴렉스하고 나서의 투자인 거예요? 그거 무슨 의미예요? 그것도 본인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검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모아놓고 용기가 필요한데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술을 약간 마시면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많이 취할 정도가 아니면 약간의 용기가 나잖아요. 그때 하는 의사결정이 좋은 결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경험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결국에는 뭐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식을 밖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은 다 다르고 자신한테 맞는 방식이 있고 자신이 성공한 방식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신한테 맞는 방식을 밖에서 잘 선별해서 테이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고 약간 성공에 대한 경험들을 하신 분이라면 그 밖의 이야기도 물론 잘 들어야겠죠. 그런데 내가 좋은 의사결정들을 했었던 어떤 패턴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본인만의 모델화를 시키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작업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전문가분들 오셔서 얼마 전에 존니 대표님 오셔갖고 하신 얘기가 투자인 전문가가 없습니다.
자기 네. 자신이 전문가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네. 외부에서 지식을 다 취해서 그거를 본인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겠죠. 네.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자의 리더는 뭐냐? 밖에 있는 리더들 중에 나랑 맞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리더. 두 개가 투자의 좋은 리더이지 않나. 네. 성과는 좋으신 편입니까? 성과요? 저는 나쁘지 않아요. 또 나쁘지 알겠습니다. 않지만 다음 규모, 다음번에는 계좌 인증부터 근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편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좋은 리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리더가 될 수도 있겠고 이제 가정의 리더, 개인의 자기 자신의 리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좋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마지막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와서 제 책 저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책을 일부만 받아들여 주시라는 말입니다.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강연도 다니고 요즘에 북특허도 좀 가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명료함을 읽고 명료함을 회사에 심으면 우리 조직은 성공하는 거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아까 규칙 없음 이렇게 취급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제가 아까 찰리 먼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찰리 먼거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망치 든 사람 증후군이 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그 도구의 사용처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망치가 든 사람한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리더라는 사람도 자기가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의 도구가 세상의 모든 거를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리더라면 명료함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고 다른 개념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하나를 가지고서는 모든 걸 바꾸겠다 이런 게 오히려 많은 실패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그렇죠, 세상에. 그때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리더 아까 제가 초반에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랑도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리더가 될까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주시는데 리더가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정 하나를 꾸려도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희 부모님 있었던 가정에 보면 우리 집에 가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가훈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키셨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러셨던 면도 있지만 잘 안 지키셨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그 아이였던 저는 부모님이 가훈으로 생겨서 했던 것 중에 잘 지키시는 것, 행동으로 잘 지키시는 거는 저도 잘 따라했고 그렇지 않은 거는 사실 무시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냥 굉장히 작은 조직, 우리가 그냥 가정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뭔가를 우리만의 철학을 세팅하고 그 철학에 맞춰서 모범을 보이는 일이 모든 리더십의 근본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좋은 리더십을 갖추고 자기 인생의 리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배워서 유용한 도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도구를 갖고 또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